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롱 권미란입니다. 지난해 가구당 순 자산이 평균 4억 1,452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4.2%가 증가했습니다. 부채를 포함한 가구당 자산은 총 5억 253만 원, 평균치 나타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PIR은 5.5배 수준이었습니다. 이 PIR은 주택가격을 연간 가구 소득수로 나눈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연간 한 가구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을 때 내 집 마련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5.5년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마련했는데요. 어떤 주제가 필요한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정권 교체기 주목할 정책 변화는? 오늘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스닥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 이슈가 발발하기 이전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을 보인 이후에는 꼭 조금씩 밀려 내려가요. 그래도 일단 오늘 코스피에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는데 네. 지금 지수를 그래도 가장 크게 좀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블록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사실 상속세도 좀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게 된 블록딜 이슈들이 좀 꽤 많았었어요. 많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악재 해소로 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상속세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블록딜을 통해서 상속세 지원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짐을 덜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나왔던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두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유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지금 코스피를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악재를 덜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최근에 좀 많이 눌렸던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지금 주주총회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아마 주총을 이제 오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결국 이제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 또 LG전자 같은 경우도 좀 미래 먹거리에 좀 여러 가지 좀 이제 컨텐츠를 좀 부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이제 그 가상결제부터 시작해서 뭔가 좀 새로운 신사업을 좀 추가를 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로봇이라든지 AI 그다음 메타버스를 추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정권의 교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좀 환경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이제 기업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쟁 이슈는 뭐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됐다고 판단하시나 봐요? 일단은 제 3차 세계대전까지만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더 이상에서 좀 나빠지지 않는 좀 그런 이슈로 좀 갈 것 같은데 다만 참 이 푸틴의 생각은 참 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칼로 자르듯이 러시아와의 어떤 무역 교류, 특히 에너지 교류를 딱 잘랐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양의 에너지원을 좀 수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푸틴이 놓치지 않았죠.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가격 결제를 이제 러시아 통화로 해라. 이러면서 또 유럽도 상당히 좀 곤란해졌고 또 여기서 또 독일 총리가 또 좀 제발 풀어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한 좀 이슈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당분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 이런 좀 악재들은 이미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전쟁 이후에 펼쳐질 것들에 대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 근데 또 금리 인상도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맞이할 것이냐 성장할 것이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좀 더 시장은 좀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정상 전화회담 이후에 또 미국 쪽에서는 중국 달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52개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부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의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는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자, 잘 일단 반등을 주고 박스권 상단에서 좀 걸려 있긴 하지만 이렇게 떠 받쳐주고 올려줬던 그런 대목들이 바로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차기 정권 교체에 따른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 교체기, 지금 아까 윤 팀장님께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네.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차기 정권의 정책의 변화 키워드를 딱 꼽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규제 완화, 네. 그다음에 내수 진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결국은 뭐 경제도 그렇지만 모든 분야에서 앞서는 게 전 정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에는 당연히 이제 정책의 좀 늘 따라오기 마련인데, 사실 정권이 바뀌면 항상 변화라는 것은 동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당이 바뀌거나 어쨌든 인물이 바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시장 실패 같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뼈 아프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정책의 변화가 갖는 영향력은 최근에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앞에서 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정책의 변화를 좀 보는 상황에서 봤을 때 왜 규제 완화, 내수 활성화로 좀 키워드를 잡았냐고 하냐면, 사실은 좀 빚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어떻게 보면 좀 적자 재정을 좀 굴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드라마티컬한 변혁보다는 일부의 조세 부담을 좀 낮추거나 좀 인허가 절차나 요건을 좀 완화하는 어떤 그러한 공약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세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내수에 좀 집중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사실은 앞서서 말씀 좀 앵커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외부적인 변수는 사실은 우리가 어쩌 할 수 없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적으로의 어떤 외부 환경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미리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이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내수의 좀 활성화가 좀 이번 공약에 좀 더 집중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다만 제가 이 관련돼서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정책이 공약에서 정책으로 이행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당선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말로 실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 여소야대, 이 국면이 어떻게 보면 되게 특수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의 구성상 보게 된다면. 이렇기 때문에 법령을 좀 신설을 한다거나 뭐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난항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행정권의 발동만으로도 실행될 수 있는 뭐 내용이 좀 이행 가능성도 높다라는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의 BPP 법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Build Back Better. 이것도 거의 1년간 계속 지금 의회에서 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참고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앞에서 좀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가 좀 외생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외부 변수들, 이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달러가 강해지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 리스크 이면에는 사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라는 불씨도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패권 전쟁은 계속 된다라는 측면이 있고, 결국 뭐 에너지 같은 경우도 독립을 위한, 자립을 위한 또 지금 이제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라마다의 좀 이기주의가 좀 극한에 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을 염두에 둔 어떤 시각을 좀 견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일단 좀 정권 교체기에 좀 규제 완화, 좀 내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집중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공급망이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뭐 외교 관계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대외 환경 변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국면 속에서 차기 정권이 과연 어떤 해법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것인가 이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변화의 키워드는 바로 규제 완화와 내수 활성화라고 꼽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정부를 지향해왔거든요. 아까 뭐 재정 정책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근데 이번 차기 정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해주고 그리고 내수 활성화라는 키워드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려 있는 게 또 부동산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네. 내일 일정이 있는데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내일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토부 업무보고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무래도 여소야대이다 보니까 국회가 이렇게 개입하지 않고 시행 가능한 부동산 대책 네. 에서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의 두 가지 키워드 속에서 네. 어떤 섹터나 어떤 분야를 주목해야 될지도 좀 꼽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주택 공급, 그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좀 주택 공간의 좀 확대 효과도 분명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뭐 재건축, 뭐 정밀 안전 진단 기준, 뭐 규제 완화, 뭐 최근에 오늘 뉴스에서 보면 다시 뭐 그런 부분이 좀 뒤집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분양가 규제 합리 같은 이제 좀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좀 규제를 좀 많이 완화하려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또 부동산에 좀 세제를 좀 정상화하려는 부분들 결국은 조금 이제 2020년 수준으로 환원을 하는 거죠. 부동산 공시 가격을. 그러니까 뭐 새로 하겠다기보다는 그냥 비정상의 정상화 정도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주택 대출 규제 사실 이게 좀 신혼을 좀 장만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상당히 좀 뼈아팠던 정책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 LTV 상한을 뭐 80% 정도까지 뭐 다시 이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혼부부들의 청년들의 어떤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주택 임대 사업 관련된 부분도 좀 활성화를 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확실히 좀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수 진작에 대한 부분들이 좀 확실히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금융시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제 에너지, 탄소 중립 이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로 뭐 에너지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이제 원자력의 비중을 좀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원자력 발전 확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자력을 확대를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이존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뭐 그 원전에 대한 부분이 확대된다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좀 계속해서 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좀 투자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약간 좀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좀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에너지 중립으로 가기 위해선 양쪽 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약간의 좀 비율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산업 전반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기업의 규제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좀 민간 주도의 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많이 독려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중소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금융업 같은 경우도 규율 체계를 좀 정비한다고 합니다. 너무 이제 빅테크 쪽 관련돼서 사실은 좀 많이 좀 편의가 좀 제고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일 기능, 동일 규제라는 원칙을 좀 정해놓고서 규율 체계를 좀 정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디지털 자산 관련돼서도 사실은 얘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선 정비를 하고 후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상화폐 투자 관련돼서 수익 5천만 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를 적용을 하고
오히려 그 이후의 과세에 대한 부분을 좀 논의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가상화폐 투자도 어느 정도 지금 환경이 조금은 조성되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런 금융시장의 개선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라든지 뭐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의 유지, 그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에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할 그런 제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규제 완화를 통한 좀 거래 활성화 부분이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정권의 변화의 키워드, 바로 규제 완화, 내수 활성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결합되는 쪽이 바로 부동산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탈원전의 탈피, 그리고 전반적으로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가상 자산까지 이런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것도 역시 효율화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를 좀 작게 하고 효율화하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조직 개편을 잘 하고 또 디지털화를 하는 부분, 부동산에 대한 대책에 집중하겠다는 부분, 이런 것에 있어서 주목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공약들이 잘 이행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소야대 국면에서 좀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벌써 뭐 지금 갈등은 좀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차기 한국은행 총재를 이번 네. 정권에서 지목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고요. 공약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해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두 분은 상당히 친해지기 쉽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이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일단 원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왜 그러냐면 2020년 말에 발표된 9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금 정부 발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리하게 뭘 올린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그냥 비중 확대, 조절 이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보게 된다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은 좀 확대를 하고, 다만 이 석탄이라든지 LNG 발전의 비중을 좀 축소를 하는 점, 뭐 신재생 에너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것뿐이지 뭔가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 전력과 관련된 부분,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좀 이행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이제 잡음 아닌 잡음이 계속 계속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데, 지금 2024년 5월까지 제가 볼 때 한 2년 한 2개월 남았죠. 지금 여소야대 중 국면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땐 법안이라든지 예산안에서 추진은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에서 제가 이제 미국의 PPP 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의회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좀 대폭적으로 수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좀 지연이 되는 이런 좀 사례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금 여당과 야당은 분명히 기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산업군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허가 관련돼서 뭐 LTV 상한 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대출 규제 완화라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 뭐 주택 임대 사업 관련 규제 완화 같은 경우도 네. 임대차 3법이 지금 재검토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법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조금은 이제 이견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전 같은 경우 분명히 이행 가능성은 높겠습니다만, 이 탈원전 폐기와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조합이 이 이전 정권과 지금 정권에서 얼마큼 잘 연결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탈원전 폐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는 나왔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지금 뭐 신한울 지금 3호기, 4호기 즉시 건설을 재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서로 간의 갈등은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해외 수주를 기대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좀 가능성은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좀 원전이 좀 많이 가동을 멈추면서 관련된 인재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다라는 좀 뉴스는 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빨리 회복시키냐의 부분도 분명히 윤석열 당선인의 좀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산업 관련돼서는 이제 빅테크 금융업 규율 체계 정비가 사실은 조금은 쉽지 않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 관련돼서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좀 얘기가 워낙 좀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는 좀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이제 금융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손을 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좀 이견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 공매도 그 다음에 내부자 지분 매도 제한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절차에 대한 부분들 요건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을 통해서 확실히 좀 개선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가 정부 정책의 수혜주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기존에 이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뭐 대출도 많았었고요. 그러면서 금융 기업들이 굉장히 실적이 좋았습니다. 은행주들 실적이 좋았는데 배당 잔치를 하지 말라는 권고 때문에 좀 위축된 것이 있었고 그리고 대출 자체도 아예 규제를 해왔었고요. 근데 차기 정권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금리가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빅테크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업으로 진출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예. 금융주는 사실 올해부터 제가 볼 때는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죠. 특히 이제 분기 배당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KB금융지주죠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지금 주주명부 폐쇄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했는데 결국 주주명부 폐쇄를 한다는 건 배당을 줄 사람을 확정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분기 배당이 좀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3, 6, 9, 12, 12번의 배당, 아주 4번의 배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내부적으로 지금 주주환원 정책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수혜가 분명히 예상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뭐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금융주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부에 대한 어떤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수혜는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금융주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주랑 연결해서 네. 정권 교체기에 또 주목할 대목을 원래 질문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윤석열 당선인과 네. 면담을 가졌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새 정부 쪽에서 민관 협업을 할 수 있는 네. 가능성에 대해서 기대를 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뭐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굉장히 친화적이다라는 것을 좀 애둘러서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애타게 질문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새 정부에서 좀 수혜가 없을까요? 궁금해 하시면서, 최근에 이 종목들을 좀 많이 모아가셨는데, 계속 손실만 보니까, 네. 이분께서는 이제 다 성년이 된 자식이 있으신 이제 시청자분이세요. 그래서 네. 좀, 아드님, 따님들이 팔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 종목들을 예,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지금 갖고 있는데 자식들이 팔라고 얘기하는데 새 정부에 수혜 없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주시거든요. 팔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가가 안 지금 뭐 올라가서? 의심하시는 거? 아니 주가가 안 올라서? 예. 아 주가가 안 올라서? 네네네.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친환경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는 친기업적인 성향? 예 그런 예. 스탠스를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는 주주를 달래야 올라갑니다. 네. 주가는 주주에게 달려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가를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에 대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주 친화 정책 혹은 스탠스를 펴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다만 이 주가 자체는 실적과는 좀 괴리가 있죠.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실적이 반영되는 어떤 주가가 반영되는 그 기간을 좀 기다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식 수준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공부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과연 이 회사가 얼만큼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쓰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기업에 친화적이고 그다음에 기업의 활동을 좀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정부의 스탠스는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제 기업 자체에서 어떻게 스탠스를 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제가 볼 때는 판은 좀 깔아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여기서 기업들의 좀 차세대 먹거리를 얼마큼 잘 찾고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되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하향 리포트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향과 하향의 좀 리포트가 엇갈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 두 개의 주식을 빼면 과연 코스피는 누가 하드캐리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 세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두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사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오히려 배당도 좀 받아가시면서 편하게 모아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히 저는 삼성전자, 현대차의 매도 의견을 좀 드리진 못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생각도 나네요. 예. 어쨌든 문매를 맞으면서 네.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더 배당을 많이 하게 됐고요, 결국에. 그렇죠. 그쵸. 그리고 자사주 소각까지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나올 줄은 좀 예상 못 했거든요. 칼을 빼두른 거죠. 예, 완전히 주주를 달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또 기업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도 눈에 띄고요. 차기 정부에서 앞으로 또 외부 변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거거든요. 네. 차기 정부에서 주목할 만한 외부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이미 다 뭐 우리는 이제 실감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여러 개가 있는데 한 4개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이미 장단기 금리 차가 언급이 됐다는 것 자체는 그 경기에 대한 경계 신호가 이미 켜졌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에 따라서 지금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의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좀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선 인플레이션 관리, 후 경기 대응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거센 금리는 올라가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뭐 이런 좀 아찔한 상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또 이러한 측면과는 또 별개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상반기 내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부분들 이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근데 새로 지명자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또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강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라는 건 이제 위험 회피, 그다음에 안전 그 선호 현상이 강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또 좀 기름을 붓는 것 중 하나 또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 경제가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복귀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는 건 이미 자명한 일인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루블화의 어떤 불안은 계속 지정학적 불안 남을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미국이 중국을 달래고는 있지만 글쎄요.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지지를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제 올 11월인가 12월에 지금 중간 선거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참 자극할 만한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중국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러시아를 때리기를 하면서 또 지지율이 한 8% 이상 올랐던 점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2018년에 겪었던 아찔한 무역 갈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제가 말씀드렸던 4가지 정도는 계속 외생 번수를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그리고 강달러 여기에 또 여러 강대국들의 갈등 이런 대외 변수들까지 차기 정권에서 또 잘 해결해야 하는 또 변화해야 되는 부분들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업이 주목한 미래 먹거리 투자 전략은 3월에 증권사 여러 분석 중에 저는 대선 이전에 이 의견이 좀 기억에 남아요. 교보증권에서 의견을 냈던 건데 3월 대선 이후에는 주목할 게 앞으로 차기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쓸 것이고 또 기업들이 어떤 반응을 보낼지 이걸 주목하자라면서 그동안 뭐 투자자들 신뢰를 저버리는 이슈가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을 좀 과감하게 내놓거나 성장 가치를 위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지금 주총 시즌입니다. 그러면서 네. 또 여러 기업들의 비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각 그룹사 총수들이 AI 산업을 꼽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 좀 주제를 준비하면서 좀 뭐 넓은 카테고리 안에서 그러면서 좀 이제 많이 언급되지 않은 좀 산업을 좀 찾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AI가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들어왔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AI 관련돼서는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AI에 대한 부분들 개념은 좀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아직은. 근데 확실히 이제 SK, LG, 삼성전자 요 순으로 해서 확실히 좀 뉴스 플로우가 좀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SK그룹 같은 경우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이제 AI 사업을 좀 챙기는 걸로 좀 상당히 좀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폴로라고 하는데요. 지금 예. AI 전략 태스크포스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SK텔레콤 밑에 들어가 있어요. 네. 350명 정도 지금 태스크포스 팀인데 와, 많네요. 네, 사실 근데 SK텔레콤 밑에 있지만 거의 SK그룹을 움직이는 좀 AI 전단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SK텔레콤이 1월에 그 CS2022에서 좀 그 AI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SK하이닉스랑 SK스퀘어와 함께 미국 법인 AI 반도체 기업 사피온을 좀 설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SK그룹 같은 경우는 AI가 좀 이제 두뇌 뭐 핵심 역할을 하는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기술력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좀 그 안에서 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이제 AI 쪽의 아폴로는 좀 약간 이런 두뇌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작년 5월부터 이제 좀 아폴로를 좀 챙기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그 그룹의 사업 구상에 좀 계속해서 AI를 좀 넣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SK의 좀 변신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LG 같은 경우는 오늘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AI 리서치 센터를 지금 미국 미시간에 설립을 하겠다라는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하는 곳인가요? 그러니까 AI 관련돼서 지금 LG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인재가 필요한데 인재를 모집을 하거나 R&D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인재를 육성하고 외부적으로는 이제 R&D를 진행하면서 외부에서 좀 인재를 수혈하겠다라는 좀 약간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LG 같은 경우는 LG AI 대학원을 이달 초에 정식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미국에요? 아니요, 우리나라예요? 자체적으로. 아, 네. 그러니까 사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내 교육 프로그램. 예. 근데 이제 AI 대학원인데 석박사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 인재를 대상으로 석박사 과정을 좀 지원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수학 프로그래밍은 기본이고 빅데이터, 뭐 기계학습, 신경망 같은 좀 AI 고급 과정을 모두 담고 있는데 교수진만 16명이랍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상당히 지금 교육 과정이 타이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빠르게 제가 볼 때 뭐 졸업한다기보다는 좀 딥러닝 학습을 좀 시키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는 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좀 키우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뭐 LG화학,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CNS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파일럿을 해서 먼저 좀 수료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확실히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빠르게 키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회사가 또 삼성전자가 아닐까 좀 싶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AI 리서치 센터를 좀 이미 좀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뿐만 아니라 영국의 캠브리지, 그 다음에 캐나다의 이제 토론토랑 몬트리올, 그 다음에 러시아 모스크바, 그 다음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뉴욕, 이게 총 5개 국가에서 7개 리서치 센터를 좀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매년 좀 이제 포럼을 좀 개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석박사들과 함께 AI 발전에 대한 부분에서 좀 상당히 논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AI 분야를 좀 이끌고 있는 거는 삼성에서 이제 삼성 리서치라는 이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AI 관련된 전문가들이 좀 대거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뭐 시각, 자연어, 뭐 음성 처리 기술 같은 다양한 좀 AI 관련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최근에 이제 대형 M&A가 삼성전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로봇을 할 것이냐, AI를 할 것이냐, 뭐 5G를 할 것이냐, 뭐 전장을 할 것이냐 얘기는 좀 많아요. 예. 근데 일단은 뭐 그 섹터들을 다 아우르는 뭐 회사를 영입할 수도 있겠죠. M&A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3년 내에 좀 의미 있는 M&A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상당히 주목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ICT 국내 대기업들은 AI 네. 사업에 대해서 손꼽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보시면은 뭐 미국의 법인도 만들고 또 내부적으로 교육기관도 만들고 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AI 관련한 인재를 모으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외부 수요를 위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또 인수합병 건이 과연 어느 쪽으로 이루어질지도 여전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플랫폼 기업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네이버가 배당 적게 준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는데 또 뉴스를 보니까 네이버에서 일본에 일단 그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을 네. 했고요. 또 네. 미국의 웹툰 쪽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NFT 시장에도 출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모두 NFT 쪽으로 네.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오늘 보면은 기아차 네, 같은 맞습니다. 경우도 맞습니다. 예, 기아도 NFT에 대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네. 신차에 NFT를 판매한다는 거였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 NFT 뭐 지겹게 들었죠. 예. 근데 주가도 1차적으로 시세가 나고 최근에 진짜 막 이 어떻게 보면 좀 성장 산업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느냐. 근데 거품이다. 이미 근데 얘기했었죠. 기업들은 뛰어들고 있죠. 예, 너무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네. 있어요. 나이키도 이제는 뭐 NFT를 맞아요. 하고 있고. 예. 근데 여기서 이게 좀 회원권 같은 기능도 들어가면서 그렇죠. NFT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고유자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 주목이 되면서 이게 이제 플랫폼 회사죠. 네이버 카카오가 같이 움직이니까 사실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그 딸려 있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NFT 관련된 사업들이 정말 되나보다라는 좀 실감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이버 웹툰부터 시작해서 사실 많잖아요. 근데 그 라인넥스트라고 이제 네이버 관계사의 이제 라인의 NFT 자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회사가 좀 IP를 좀 활용을 하면서 NFT 플랫폼 이제 도시를 좀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NFT 결제 수단의 지금 파트너사로 지금 네이버뿐만 아니라 네이버 웹툰, 뭐 네이버 Z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NFT 관련된 자회사들이 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제 수단으로 네이버 페이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과 네이버 Z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웹소설이라든지 뭐 웹툰으로 지금 구독자가 지금 거의 뭐 3억 명, 뭐 1억 7천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결국 NFT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받쳐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웹툰이라는 네. 산업에 NFT 생태계가 붙으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어요. 엄청난 그 이제 잠재력을 보여줄 것 그렇죠. 같아요. 거래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겠죠. 예. 그리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계열사 그라운드 X가 이제 카카오톡 안에서 NFT 플랫폼 이제 클립 드롭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 저는 좀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계열사가 워낙 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니까 뭐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이 다 이제 NFT로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웹툰, 뭐 나 혼자 산다, 나 혼자만 레벨업 뭐 이런 좀 인기 웹툰 같은 이런 IP를 다 지금 클립드롭스를 통해서 NFT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계속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말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도 지금 NFT를 진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글로벌적으로 지금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인 넥스트가 180여 개국 8개 언어로 지금 플랫폼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카카오 X 같은 경우도 글로벌 대학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결국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존재감을 좀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NFT에서 약간 플랫폼사의 어떤 이제 재대결, 양사의 대결이 또 흥미진진하게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FT 사상 최고가 이렇게 쓰셔서 플랫폼 그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요즘 NFT가 얼마에 거래되는지도 네. 알 수 있으시고요. 최근에도 뭐 2월 말에 300억 원짜리가 하나 또 나왔네요. NFT 이 작품 가운데서 사상 또 최고가로 거래된 오픈시에서 거래된 작품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시 하면은 대표적인 NFT 마켓이거든요. 네. 이런 곳처럼 네이버와 카카오도 NFT 플랫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네요. 네이버는 상반기 출시 예정이고 카카오는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네, 보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NFT 시장에서 또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줄지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업들이 투자하는 분야 가운데서 건강기능식품 분야도 주목을 받습니다. 요즘 뭐 면역력 화두잖아요. 네. 오늘 저희도 면역력 네. 같이 하고 맞습니다. 했는데, 예. 거기다 또 이제 롯데그룹에서 또 한번 대형 이제 또 기업 합병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유통업 특히 뭐 롯데, 신세계, CJ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3조짜리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더욱더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도가 올라갔고, 또 이제 최근에 좀 제도 완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식품에도 건강기능식 표시가 좀 가능해졌고, 또 특히 연내 맞춤형 건기식 법제화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건기 시장 같은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2020년까지 지금 3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분명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CJ그룹이 일단 상대적으로 좀 선두를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사내 건강사업부를 좀 별도로 회사로 독립을 시키면서 폼을 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1월에 지금 CJ 웰케어를 출범했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식물성 프리미엄 유산균 시장을 좀 공략하면 함께 좀 건강식 스페셜티 제품을 좀 확대한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도 건기식 전문 계열사를 좀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신약 개발사죠. 고바이오랩과 좀 손잡고 건기식 합작사를 설립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건기식 제품이라든지 뭐 생산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서로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주목해봐야 될 게 롯데그룹이죠. 롯데푸드, 뭐 롯데제과 이런 쪽에서도 지금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제 건기식 사업의 부분에서 좀 통합적인 부분, 또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상 특히 면역력,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분에서 워낙 좀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 세계 유통회사들의 어떤 펼치는 좀 전쟁도 한번은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식료 유통 기업들이 건기식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유통 기업들은 뭐 개인 맞춤형 또 건기식을 추천하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까지도 내놓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미 그게 또 시작이 됐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흐름이 건너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차기 정부의 정책 변화 그리고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지수를 이끌어 줄지 주목해 보시고요. 양대 시장은 낙폭을 줄이면서 오늘 양대 지수 아랫골이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하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